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창작론의 제12장인 시와 경계적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창작론 제12장에 있는 시와 경계적 사유입니다. 경계적 사유. 자,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를 이제 보면 일단 그 경계적 사유라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경계적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유, 치우치지 않는 사유라는 뜻입니다. 이 사유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걸 사유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 이 경계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이렇게 있으면 요 이제 그 경계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교집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다르고 학문의 언어와 다르다. 맞죠? 우리가 일상의 언어는 1대1 비유죠. 일상의 언어는 1대1 비유, 1대1 비유. 그렇죠? 근데 시의 언어는 1대1이 아니고 1대 다죠. 시의 언어는 1대 다죠.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유현종 시인의 시죠. 딱 두 줄짜리. 이때 이제 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섬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의 소통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대화의 단절 이런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섬 이런 의미도 있죠. 앰비겨티가 많이 생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뒷장 넘기세요. 자, 212쪽에 보면 시의 언어와 주변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212페이지를 펴보세요.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에 시의 언어와 주변성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제 밑에 보세요. 시를 쓰는 일은 생각을 전달하거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라는 것은 뭐 쓰셔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어떤 개념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나열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 시라는 건 많이 배웠다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어떤 학식을 현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써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적인 태도라는 것은 이제 그 이야기죠. 거기 그 212쪽에 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네 번째 줄을 펴보세요. 212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인간의 정념을 다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시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향한 자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불가능한 것을 향한 모험으로서의 시 쓰기를 이야기한 김수영. 이 김수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여 시인이죠. 참여 시를 쓴 사람이죠. 내일의 시는 미지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미지니까. 안일미자 알지자죠. 그래서 기정사실은 그의 적이다. 기정사실의 정리도 그의 적이다. 뭐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쓸지는 그 봐야지 아는 거죠. 그 시라는 것은. 그래서 그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김수영은 자유와 사랑의 동의어로서 혼란을 두고 혼란을 시에서 이제 중대한 문제로 다룬다. 혼란이라는 것이 이제 김수영 씨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혼란, 혼돈 여기 나오고요. 213쪽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흔들림을 자체 동력으로 삼는 시쓰기. 혼란이라는 게 흔들리는 거죠. 혼란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사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경계선 허물기다라고도 해요. 213쪽에 거기 그 네 번째 줄입니다. 경계를 허문 사유에다 줄 쫙 치고 경계선 허물기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시인은 일상적 도구나 소통의 기호로서 언어를 대하지 않고 사물로서 언어를 대한다. 여기 사물의 동그라미 있어요.
사물로서 언어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의 운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쭉 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213쪽의 두 번째 단락에 일곱째 줄에 보면 정해져 있는 말의 의미와 규범을 밑줄 치세요. 충실하게 따르는 대신에 자신만의 감각을 발휘해서 운용법을 창안하는 것을 통해 시적 새로움에 닿는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감각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감각. 시라는 것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쓰지 않는. 자, 자크 랑시에르는 지식인이 주도하는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우수 두뇌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성향의 문학은 대중과는 유리되어 떨어져서 더 이상 담론 형성에 영향력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해방은 몸이 느끼는 감각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정치를 그 마지막 줄 보세요.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관계를 넘기세요. 214쪽. 재구성하기 위한 문학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허구적 장치라는 거는 문학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일. 이 픽션이라는 게 허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빈공착이라는 말도 착용이란 말 쓰잖아요. 이 픽션을 공인 것에 의존해서 그림자를 붙잡는다. 이해조가 이제 화열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빈공착용. 그래서 그런 그 허구적 장치로서의 문학은 그런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발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약간의 허구성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14페이지 이제 그 밑에 그 하나 둘 셋 여섯째 줄 권력이 강제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행위, 부딪히고 뒤섞이는 행위가 미학이다. 미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미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미학. 그것이 바로 미학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미학은 이제 여긴 정치적이라고 했지만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미학. 그래서 미학을 하는 분들이 사회 체계가 상당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시도 일종의 이제 그런 그 여러 삶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미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시쓰기.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이덕의 저녁의 문답이라는 시가 있어요. 두 줄로 계속 이어지죠.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쌍난 지팡이를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까지. 저기 걸어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저녁에 길어진 건 무엇입니까? 그림자. 녹슨 선로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둠 또는 안개. 이 오르막길은 언제나 끝이 납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비둘기와 뱀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진실은 비둘기와 뱀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자음들을 어떻게 발음해야 합니까? 모음을 침처럼 섞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것입니까? 더 이상 싹이 나지 않을 때까지. 저녁의 문답이라는 식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저녁의 문답은 216쪽에 보면 수수께끼 같은 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좀 치세요. 216쪽에. 첫째 줄,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밝음과 어둠, 오르막과 내리막, 길과 벽 등의 경계 위에서 삶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작품이다. 반복하여 등장하는 쌍난 지팡이가 이 작품의 모티브다.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우리말로 하면 근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타로 카드의 그런 이미지를 빌려와서 이제 문답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를 보면 그 타로 카드 속에 이제 여러 그 의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쌍난 지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타로 카드를 보면 그 속에 이제 그 뭐랄까 코트 카드라고 하는데 그런 코트 카드 속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이제 그 타로의 카드에 이제 코트 카드를 보면 이렇게 요 지팡이 막 싹이 난 게 보이죠. 이런 그 타로의 코트 카드에서 특히 이제 완지라고 해서 이제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 카드들에 보면 이렇게 이 지팡이 싹이 나 있어요.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팡이 위에 싹이 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팡이 위에 싹 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완지를 막대기라고 하는데 이 막대기 카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싹이 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 뭐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서 하여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로를 좀 이제 공부하고 아마 쓰신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16쪽에 보면 그런 그 타로 카드 의미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문답 형식을 썼다. 그리고 시인의 자문자답이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삶의 모순과 난경. 이 난경이라는 말은 어려운 처지란 뜻이에요. 거기에 막막함과 지속되는 고통을 느끼게 한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파일명 서정시에서 나이덕은 감시와 통제에 대한 반발과 비판을 드러내기 위해 동독의 시인 라이너 쿤체의 일화를 전해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216쪽 밑에서 셋째 줄. 자, 밑줄 세요. 나이덕은 다음에. 시란 나의 고통에 대한 고백보다는 타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며 고통을 깨달음으로 치환하는 게 아니고 통증의 가중과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데 있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란 나의 고통 이런 고백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타자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을 깨닫고 치환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치환한다는 건 바꾼다는 거. 체인지. 자, 이게 아니라 치환하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한다. 자, 그래서 217쪽.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나의 진실과 타자의 고통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적 거리 좁히기다. 이게 낫죠. 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밑에 단락 217쪽. 시를 쓴다는 것은 일정한 메시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언어를 적절히 배열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는 쓰인다. 좋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인다. 자, 그 밑에 시가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 김원희의 월인청강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볼까요? 217쪽. 와장창 유리창이 깨어지고 뭔가가 날아 들어온다. 거실 바닥에 쿵 떨어진다. 떨어진 다음에도 펄떡펄떡 뛰고 있다. 잘린 모가지다. 피칠갑이다. 218쪽에 있어요. 이 모가지가 왜 내 집에 눈을 뜨고 죽은 피가 솟도록 짙뜨고 죽은 두 눈이 왜 이 밤중에 입을 틀어막으며 피 엉긴 머리털을 움켜잡는다. 죽어 떡 벌어진 입이 내뿜는 찝찝한 입김이 와락 얼굴에 낀다. 창밖으로 힘껏 되던진다. 날아간다. 모가지는 시뻘건 투레질로 날아간다. 푸들푸들 볼살을 떨어대며 날아간다. 칭그렁. 맞은편 어디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 갔죠. 이게 월인청강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 고전 작품의 월인청강이라는 말이 있죠. 달이 1000개의 강이 비친다는 건데 이 월은 이제 부처님의 대자대비함 이것이죠. 천강은 이제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래 이제 지곡이 붙는 거죠. 여기서는 월인청강으로 썼지만 그런 대자대비함이 만백성에게 비친다는 거 있잖아. 218쪽 마지막 줄에 있죠. 월인청강은 강물에 비친 달을 일컫는 말로 보통 부처님의 자비가 만천하에 이른다. 석가모니 공덕을 찬양하여 지은 노래다 이렇게 나왔죠. 어렴풋하게 짐작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의 본문이 전개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월인청강.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상당히 219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피. 실갑한 모가지는 달빛이다. 나는 고요한 달빛 속에서 죽은 두 눈, 피엉킨 머리털, 떡 벌어진 입, 찝찝한 입김을 느끼고 견디지 못하여 반대편으로 내던진다. 시 후반에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맞은편 어디서 들리고 짧은 비명소리가 이어진다. 두려움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건너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그다음에 밑줄 치세요. 마치 괴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우리말로 기괴한이란 뜻이에요.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이렇게 써놨죠. 기괴한. 그런 이미지의 승과분 전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220페이지, 220페이지를 보시면 둘째 줄에 미와 추, 아름답고 추한 거죠. 그 다음에 삶과 죽음, 몸과 정신, 밝음과 어둠이라는 경계의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질문은 답할 수 없음이라는 불가능성을 마주하는 방식으로 삶을 증명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대한 고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뭐 비와 추, 삶과 죽음, 몸과 정신, 밝음과 어둠 이게 두 가지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김원희의 다른 작품 한입의 구멍 2는 오규원의 시 한입의 여자를 패러디했다는 거예요. 여자 대신 구멍이 반복될수록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와 여성성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김혜수는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사유와 탐색을 시와 산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달력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이런 게 있죠.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아버지, 공장장, 감독자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간문 형식이라는 거죠. 써놓으세요. 서간문 형식. 그래서 권력구도 안에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움직임, 말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고통받게 해주는지 보여주는 시다. 남루한 삶 한가운데 통증을 끌어안고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몸짓, 여성 화자의 질문을 통해 그러니까 여성 화자가 나오면 여성성이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몸과 언어를 통해 산출된다. 왜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형량을 시작해야 하나요?는 아버지도 공장장님도 감독자도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 답해줄 수 없는 질문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김혜순의 시집 날개 환상통에서는 환상성이 강화됐다. 도시의 밤거리를 걷는 여성 있죠. 세 번째 줄에 마지막 단락. 하일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 하일이 이제 이게 똑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빗소리를 느끼는 착각이다. 여성은 자신의 존재를 새처럼 느낀다. 우는 새, 더러운 새, 아픈 새. 새는 나이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새를 가지고도 이제 여러 뭐 의미를 써놨었죠. 222쪽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누추한 삶을 구제하는 환상이 끝나는 순간 새 여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놓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여성의 그 다음 단락이 있죠. 그 여성만이 가지는 몸의 언어와 고유한 정체성. 여기 정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다 써놓으세요. Who am I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아이덴티티란 말 자체가 Who am I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나 헤러웨이가 고안한 여인 언어들 읽어보겠습니다. 223쪽 생물학자이자 철학자 페미니스트 도나 헤러웨이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유인원, 사이보그와 같은 혼종적 존재들을 제시한다. 인간과 동물, 원시와 문명, 인간과 기계라는 이분법을 흐리는 존재들을 구상하는데 세계와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4쪽을 넘겨보시면 두 번째 줄,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간 중심적 구도를 허물고자 했다. 인간 중심적인 구도. 이런 것을 허물고자 했다는 게 나오고요. 자, 224쪽의 마지막 단락. 예술과 철학은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드 루이스는 야머스라는 시골 마을에서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다.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고요. 가난한 남자와 만나 평생 조그만 오두막에서 소박한 그림을 그리며 지냈고요. 남들이 쓰다 버린 페인트를 이제 섞어서 이제 뭐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드는 오른쪽에 있죠. 그녀가 그린 그림은 환하고 밝다.
자기의 어떤 탄생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불우한 인생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우한 인생이랍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 이 작품의 이미지는 뭐랄까요? 상당히 밝은 작품의 이미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25쪽.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환경오염과 기후환경의 변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대유행. 상당히 힘들죠. 지금도 이제 코비드19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지적이고 반성적인 존재이면서도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켰고 차별과 억압의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래 사회의 글쓰기가 개방성과 혼종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시를 쓸 때는 편협하고 기계적인 사고, 이분법적이고 관념적인 판단에 한몰 빠지지 않도록 경계적 실천, 사유를 실천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지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경계적인 사유라는 건 뭐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경계적 사유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분 정도예요. 35분 정도에 제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